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마지막 아버지 행복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카메라 반짝 한번 켜볼까요? 인증샷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한번 시작할 때 인증샷 찍어보고 남길 때도 한번 마지막 마무리할 때도 찍어볼게요. 네, 역사에 남길 인증샷입니다. 네, 우리 공윤경님 댁에는 예쁜 아기가 등장했네요. 그러면 이제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켜신 거죠? 자, 그러면 이대로 한번 인증샷 찍어보겠습니다. 자, 다들 뭐 이렇게 V 같은 거 한번 해보실까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네, 잠깐만요.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단톡방에 일단 캡처한 거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동안 5회차까지 진행한 강의를 이제 편집이랑 업로드까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그거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버지 행복 수업에서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제 이 유튜브 스튜디오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전부 다 이제 일부 공개라고 설정이 돼 있는데, 일부 공개 설정은 다른 사람은 이제 볼 수가 없고, 제가 이제 링크를 공유해드리면 이 링크를 받으신 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강의가 끝나는 즉시 이 만족도 설문조사, 그 다음에 강의 교환도 다 올려두었어요. 5회차까지, 6회차까지 다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경남 아버지 행복학교라고 해서 1차 시부터 6차 시까지 6개의 강의 교환이 쭈르륵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도 모두 오늘 강의가 끝나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제 비디오를 추천하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요. 네, 잘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PPT를 열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직관 모델, 제가 4주차 때 직관 모델 강의를 하다가 끝냈는데 오늘 그거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할게요. 아버지 행복 수업. 자, 의사결정과 행복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다가 이제 끝났었는데 제가 그 리마인드 하면서 오늘 챗GPT와 생산성과 행복 이런 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4주차 때, 4차 시대 핵심 키워드는 불확실성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구글 앵그램 데이터베이스에서 간단히 확실성, 불확실성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200년 전에는 확실성이 지배하던 시대가 최근에 와서는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빅데이터로 읽는 세상, 그야말로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설명하는 시대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시간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쿵 하고 생겼을 때 잠시 멈춰서서 뒤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합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즉각 앞으로 전진하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직관 모델이라고 합니다. 합리 모델은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도출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지만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죠. 자, 문제가 쿵 하고 생겼을 때 자, 문제는 저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찾아왔지만 적용할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치명적인 합리 모델의 결함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가슴 아픈 우리 트라우마로 남았던 세월호 사건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대처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만 들이대고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해보면서 이런 질문도 해봤죠. 왜 304명을 구하지 못했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미 끝나버린 사건이죠. 생존자가 몇 명이냐? 30명, 50명, 20명 아니었고 무려 172명이라는 상당히 많은 생존자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왔다는 거냐? 자, 요 이야기까지 우리가 이제 했었습니다. 세월호에서 나오지 않고 희생된 아이들의 핸드폰이 나중에 수거돼서 그 핸드폰에 남겨져 있던 카톡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복원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 것 같아. 크게 박살났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조대 오면 금방 오니까 당황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만 해.
시키는 대로만 해.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거의 다 못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 생존자들의 스토리를 저는 모든 뉴스를 스크랩을 다 했거든요. 세월호 생존자들의 그 이야기를 그 당시에 교육자로서 너무나 큰 자괴감에 이제 빠질 수만은 없어서 교육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없다면 우리는 여태까지 무엇을 배운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존자 스토리를 모두 다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하면서 이제 봤어요.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 배가 가라는 것 같아. 그랬더니, 야, 친구들과 갑판으로 올라가! 하면서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얌전히 말하면, 아빠, 나가지 말래! 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막 소리를 질렀겠죠? 이 딸아이가 깜짝 놀라서 친구들 열댓 명이 다 같이 구명조끼를 챙겨서 갑판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헬리콥터가 구조를 해줬어요. 생존자들 중에 한 아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면 금속노조 어, 소속 그 노동자였던 거죠. 잠시 한눈 팔면 생명의 위험을 에, 겪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그런 노동자였던 거죠. 항상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아버지였다. 뭔가 느껴지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냥 핸드폰으로 형아, 엄마, 아빠 배가 가라는 것 같아. 그랬더니 시키는 대로 하고 신속하게 움직여. 자,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한 부모들은 대부분 대학을 다니는 형아, 누나였거나 학벌이 긴, 가방끈이 긴 부모였을 가능성이 이제 컸겠죠. 뭔가 우리에게는 사고의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과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억의 반대를 망각이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상상이 기억의 반대말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에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할까요? 직관적인 태도가 필요할까요? 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고 매뉴얼을 꼼꼼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망라해서 꼼꼼하게 매뉴얼을 만들려면 정말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리적인 태도. 합리적이어야 원인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겁니다. 매뉴얼을 만들 때도 모든 원인이 될 법한 경우의 수를 나열해서 그 각각의 원인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 이게 이제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리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즉 재난에 직면했을 때, 자, 재난이라는 것은 어떤 돌발 상황에 의해서 시스템이 붕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매뉴얼도 따라서 붕괴가 됩니다. 자, 매뉴얼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뉴얼이 붕괴됐을 때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직관일까요? 아니면 합리일까요? 또 일상에서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탁월함, 우리가 이제 아랫대라고 하는데 탁월함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태도가 필요할까요? 직관적 태도가 필요할까요? 자, 직관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현재에 존재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에도 현재라는 시간 위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현재라는 시간 위에 존재하는 나에게 필요한 무기는, 자, 이렇게 질문한다면 사고가,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나에게 필요한 무기는 왼쪽에 있는 합리적 태도라는 무기일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직관적 태도라는 무기일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질문이 돼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직관이라는 무기가 필요한데 왜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까지 무려 16년간 오른쪽 커리큘럼을 보신 적 있을까요? 직관적 태도를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그런 수업을 받아보신 적 있을까요? 우리는 심지어 체육 시간마저도 합리적으로 연습하는 훈련을 합니다. 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 중에 이제 체육교육과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직관 모델을 이제 사례 발표를 하는데 어 테니스 예를 들더라고요. 한국의 테니스는 이렇게 가르친대요. "자, 라켓 잡아." 하고서 이제 라켓을 잡는 방법, 그립이라고 하죠. 어떻게 잡느냐. 우리가 골프할 때도 골프채를 잡는 그 그립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엄지손가락 껴 가지고 뭐 "어떻게 잡아라." 막 이런 게 있어요. 음 네. 이렇게 잡죠. 네. 라켓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립을 딱 가르치고 그다음에 팔 각도, 그다음에 자 다리는 어깨 넓이로 보폭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허리를 90도 꺾었다가 휘둘러 이러면서 이제 분절적으로 절차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테니스 종주국인 영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체육 시간에 운동장 학생들이 쫙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창고에서 라켓을 쏟아 부어요. 아무나 "자, 아무거나 라켓 잡아." 그럼 애들이 라켓을 잡아요. 자, 그럼 한 명씩 앞에 여기 나와서 서. 자, 내가 공을 던지면 공을 받아쳐서 저 관역을 맞추는 거야. 그 관역을 10 번을 연속해서 맞출 때까지 끝까지 그 훈련만 계속한대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생이 라켓을 잡는 방법도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냥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공을 던져 줬는데 그것을 내가 받아쳐서 저 관역을 10 번에 10 번을 다 맞춘다. 그러면 그 학생은 이미 라켓과 몸이 한 몸이 된 거죠. 그럼 그 학생은 테니스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직관이란 무기를 배운 적이 없다. 앞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오른쪽 직관이라는 무기를 기르는 것이 교육 과정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누구나 하지만 눈앞에서 당장 탈출하는 소를 잡아오는 것. 자, 이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사고는 예측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돌발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래서 앞선 사고에 대한 분석이 도움이 안 된다. 재난은 항상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발생한다. 결국 직관이다. 사회나 국가 시스템은 중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틈을 메꿀 수 있는 나머지 열쇠는 개개인의 직관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중학교에서 나눠준 학교 교육 안내서에 개별 체험 학습을 1 년에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가 왜 안 나올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야, 그거 아마 너도 나도 쓸까 봐 일부러 이렇게 좀 찾기 힘들게 일부러 안 넣어 놓은 거 아닐까?" 그랬더니 정말 공부하고는 평생 담을 쌓고 직관적으로 살아온 아무 생각 없는 저희 와이프가,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저희 와이프가 "야, 그거 홈페이지 찾아봐. 홈페이지 찾으면 다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딸, 네 질문에 아빠 대답과 엄마 대답이 달랐네. 어떻게 달랐니?" 그랬더니 아빠는 이유를 말하셨고요. 엄마는 해결 방안을 말해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네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니?" 엄마의 답변이요. 네. 우리 딸도 한 번에 알고 있는 뭐랄까요? 해결 방안.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답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합리성이라는 것은 언제, 왜 합리성을 추구하는지를 살펴보면 그 합리성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합리성은 4 가지 경우만 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하거나 남을 설득할 때 합리성이 요구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인과적 논리입니다. 인과적 논리. 그리고 또 우리가 회사에서 실수하면 안 되거나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필요합니다. 이때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논리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뉴얼대로만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합리성 훈련만 죽어라 시킨다면 그 아이는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되는 노예의 운명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합리성만 길러서는 앞으로 불확실성 시대에서 존재하기가 힘들다. 합리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관은 현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실수나 오류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수나 오류라는 것은 사전에 정해진 어떤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인데, 직관은 사전에 기준을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없다. 미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태도가 바로 합리주의적 태도다. 직관적 결정에 따른 모종의 결과는 다시 새로운 시작점이 되며 순간순간의 직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장,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직관적 의사결정에서는 실수나 실패의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리는 직관의 연속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세월호에서 직관적으로 뛰쳐나왔어야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뛰쳐나가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지 않냐. 이 뭔가 이 점검을 하고 뭔가 이런 합리적인 태도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직관적으로 뛰쳐나갔잖아요. 만약 그 뛰쳐나간 사람이 직관적인 어떤 감으로 뛰쳐나갔다. 나갔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훨씬 더 위험하다. 그러면 그때 또다시 그 순간에 맞는 판단을 내리는 것. 이게 직관이라는 거죠. 직관은 매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합니다. 그게 직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잘 됐는지 못했는지 판단하는 거는 기대했던 어떤 기준에 대비 어 도달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이건 합리성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합리성과 직관은 역할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 합리의 기능과 역할, 직관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합리성에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불확실성 하에 위기 순간에 대처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우리가 결여됐다라고 이렇게 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남겨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됐는데요. 직관은 성스러운 선물이며 합리성은 충직한 하인이다. 우리 사회는 하인을 섬기고 선물은 잊어버렸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울타리를 뚫고 나감으로써 해결하려는 사람도 있다. 너무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즉 문제의 원인과 결과의 테두리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상 유지만 할 뿐이다. 그저 도돌이표,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류의 문명은 진화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이 주제를 자연스럽게 챗GPT와 협업하는 인간, 생산성과 행복이란 주제로 연결지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체에는 이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개인용 라이센스는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자격증 딸 필요가 없어졌어요. 챗GPT랑 대화를 나누면 알아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주고 엑셀을 분석해 줍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게 파워포인트 인터페이스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코파일럿 버튼이 있습니다. 이 코파일럿 버튼을 클릭해서 챗GPT를 열면 챗GPT와 대화를 하면서 하얀 바탕에 검은색 글씨가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까지 다 해줍니다. 나는 그냥 챗GPT와 대화만 나누면 되고 챗GPT가 PPT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미 이것이 기업용은 이미 출시가 돼서 많은 직장인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용 라이센스가 출시가 되면 요 코파일럿 기능이 추가되는 게 $30의 비용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30.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 원 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디자인 못한다, 그래서 자신 없다,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챗GPT가 다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챗GPT 기능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코파일럿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파일럿. 코파일럿 그러면 부조종사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파일럿이고 AI가 부조종사란 뜻인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조종사와 부조종사 역할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평소에는 구별이 안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제 두 사람이 비슷한 일을 같이 나누어서 하지만 위기 순간에 역할이 명확하게 갈려지는데요. 위기 순간에 신속한 빠른 판단과 빠른 직관적 판단은 조종사가 하고요. 신중한 매뉴얼 검토, 체크리스트 점검, 이와 같은 합리적인
접근은 부조종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한 편 보여드릴 건데요. 영화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자, 이 영상, 이게 영화인데요. 미국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 항공기 사고를 만든 영화인데요. 그 실화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새떼들하고 충돌합니다.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버드 스트라이킹. 그래서 비행기 엔진이 폭발하고 비행기가 추락합니다. 그런데 155명의 탑승객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조종사 썰리 기장의 탁월한 직관적 대처 덕분인 거죠. 자,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Cactus 1549 clear for takeoff. I'll never get over how beautiful it is up here. Life's easier in the air.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I have an emergency. You lost both engines. Returning immediately. Today, we begin with our investigation on the crash of U.S. Airways Flight 1549. Cactus 1549, if we can get it for you, do you want to try to land runway 13? We are unable. We may end up in the Hudson. This was not a crash. This was dual engine loss at a lower altitude than any jet in history, with 155 souls on board. Cactus 1549, it's going to be left traffic, runway 31. Unable. Okay, what do you need to land? No one has ever trained for an incident like that. 1549, runway 4 is available. I don't think we can make any runway. What about over to our right? Off your right side is Teterboro Airport. Look, I'm sorry if you're frustrated, but our job is to investigate how a plane ended up in the Hudson River. What if I did get this wrong? Endangered the lives of all those passengers. Okay, you're scaring me now, Sully. You can land runway 1 Teterboro. We can't make it. Okay, which runway would you like at Teterboro? I've delivered 1 million passengers over 40 years, but in the end, I'm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I'm sorry, say again, Cactus?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네, 예고편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제 강의가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나중에 오늘 밤이든 아니면 주말에 이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근데 155명을 구조했기 때문에 영웅담을 그린 거냐? 아니에요. 이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썰리 기장이, 자, 이게 비행기 그 당시 사고 당시 항로인데요. 비행기가, 자, 공항에서 오른쪽 아래 보세요. 공항에 이륙하죠. 그러다가 중간쯤 지점에서 여기서 버드 스트라이킹을 당합니다. 자, 요쯤에서.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엔진이 폭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비행기가 상승하지 못하고 추락하겠죠. 그래서 부조종사는 그 순간부터 매뉴얼 점검에 들어갑니다. 엔진을 재시동하기 위해서. 엔진이 폭발한 줄 알았더라면 재시동 걸려고 노력을 안 했을 텐데 왜 자꾸 이 체크리스트를 보고서 재시동 걸려고 하냐면 비행기 조종석에서는요. 사이드미러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결국은 계기판으로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기판에 엔진이 꺼진 걸로 나오니까 그 상태 여기 어디죠? 뉴욕이죠, 뉴욕. 그러니까 빌딩 숲이란 말이에요. 어디로 떨어지든 빌딩 사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엔진을 재가동해서 다시 비행기에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장은 체크리스트 엔진 재시동 거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자 1번부터 2번, 3번, 4번 계속 하는 거죠. 1번 시동 껐다 킨다. 시동 재가동 실패. 2번 스위치 껐다가 킨다. 실패. 3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점검하는데 숙달된 부조종사가 아무리 빨리 해도 3분 남짓 걸리는 시간인데 비행기는 2분 안에 떨어집니다. 이 매뉴얼대로 해다가는 그냥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썰리 기장은 직감적으로 비행기가 왜냐하면 이륙한 지 1분 30초 만에 버드 스트라이킹 당했거든요. 800m 상공에 지상에서 800m 상공에서 이렇게 1분 30초 만에 꽉꽉 해가지고 원래 한 5분 10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은 거죠.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썰리 기장은 이게 2분 정도면 떨어지겠다라는 걸 딱 감을 잡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엔진이 다시 시동 걸리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직관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이에요. 세월호처럼. 한 번도 연습해 본 적이 없는 이 상황인 거예요. 세월호 때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내 감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그래서 썰리 기장이 허드슨 강의 비상착수를 시도합니다. 근데 허드슨 강의 비상착수는 비행기 기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금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Even hijacking is listed among the causes of airline crashes. November 1996. A startled tourist captures the scene as a 1996년도에 hijacked 이티오피아 항공이 공중에서 하이제킹, 공중 납치를 당하고 비행기 연료가 바닥난 상태에서 아프리카의 코모도 섬이나 휴양섬 앞에 비상 착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마찰을 온몸으로 받아서 비행기가 폭발할 가능성을 알고 있던 기장은 날개를 하나를 먼저 바다에 걸칩니다. 날개를 하나를 먼저 걸친 이유는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결국 두동강이 나면서 폭발했고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장은 절대로 비상착수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바퀴 없이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왜냐, 마찰이 훨씬 적으니까. 그런데 썰리 기장은 그 순간 본인의 직관으로 허드슨 강의 비상착수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 직관이 통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구조되고 모두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문회를 열고 썰리 기장에게 당신 왜 무모한 짓 했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155명의 목숨을 담보로 당신은 모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청문회를 열고 막 취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Miracle on the Hudson. That was kind of a good omen in a bad period. And it happened 100 seconds after takeoff. We lost thrust in both engines. It was a life-changing event for everyone on the airplane. The NTSB investigation, which is a big part of the story that people don't know. Until I read the script, I didn't know the investigative board was trying to paint the picture that he had done the wrong thing. They were kind of railroading him into his fault, and that wasn't the case at all. There's something about a near miss like that that makes you appreciate life as you have it.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어요. 그리고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게 비중이 있고 진지하게 만들어진 영화란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아니 사람 살렸으면 그만이지 합리적으로 매뉴얼대로 안 했다라고 이렇게 사람을 추궁할 수 있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자, 비행기 사고 현장 장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다시 부드럽게 바꿔서. Cactus 1549, runway 4, clear for takeoff. Cactus 1549, clear for takeoff. I'll never get over how beautiful it is up here. Life's easier in the air.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Lost thrust on both engines. We are turning back towards LaGuardia. I have an 지금 보시면 부기장이 바로 매뉴얼을 꺼내서 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Mayday, mayday, mayday. This is Cactus 1549. Lost thrust on. 자, 이렇게 부기장은 신속하게 합리적 대처 프로세스로 진입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썰리 기장이 허드슨 강에 착수하겠다라고 할 때 부기장이 황당해하는 얼굴 표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볼게요. Going to be judged on 208 seconds. We're going to end up in the Hudson. 자, 이 장면이죠. I'm sorry, say again, Cactus? This is the captain. Brace for impact. 자, 그래서 인간의 이 불확실성하에서의 직관적 판단은 종종 과거의 상황을 토대로 만들어진 합리적 매뉴얼과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리성을 따를 거냐, 직관을 따를 거냐, 아마 항상 딜레마에 빠지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직관을 는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성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그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챗GPT, 너 허드슨강의 기적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랬더니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썰리 기장과 부기장의 관계에 대해서 인간 대 AI 관계에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잘 보세요. 이 녀석이 되게 똑똑해요. AI, 합리적 그리고 신속한 결정. 그리고 인간은 직관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결정. 그러니까 인간과 AI의 역할을 구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장을 AI라고 얘가 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썰리 기장을 인간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장은 합리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고 썰리 기장은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AI와 인간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협업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AI가 합리성의 재능을 발현시키고 인간은 직관적 본성을 발현시킬 것이다. 노벨상 수상자인 다니엘 카네만은 인간의 본성이 직관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노벨상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관. 자, 인간의 본성은 직관이다. 다니엘 카네만에 따르면 인간의 뇌의 에너지는 하루에 다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직관의 95%를 배당하고 합리성에는 5%만 배당해야 겨우겨우 에너지를 충당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합리성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 머리를 쥐어짜내는 듯 하는 것이 이제 합리적 사고인 것이죠. 자, 이럴 때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수행평가할 때, 심각할 때, 부담스러울 때 이럴 때 우리가 합리성을 쓰는 건데 이것을 5%만 써도 힘든데 우리 아이들은 50%, 60%, 70% 쓰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9 to 6 근무 시간 동안 너무나 지나치게 이 머리를 쓰게 되면 우리는 과부하가 와서 공감, 스트레스에 빠지고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챗GPT가 이 합리적 영역, 시스템2의 영역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업무를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너 시스템 1, 시스템 2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알더라고요. 이걸 합리와 직관으로 설명해줘. 그랬더니 시스템 2가 합리적 사고, 시스템 1이 직관적 사고. 자, 그렇다면 너는 두 가지 영역 중에서 어느 영역을 대체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시스템 2 합리적 사고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1 직관적 사고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면 너와 인간이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이제 인간은 머리 아픈 지적 노동에서 해방된다고 희망 가져도 될까? 그렇습니다. 야, 너랑 나랑 대화 나눈 걸 표로 정리해보자. 그랬더니 자, 여기 보시면 자, 인간은 직관적 판단, 그 다음에 뭐 예측 불가능한 직업, 그 다음에 최종적인 판단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챗GPT는 AI니까 합리적인 것, 반복적인 것,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데이터나 복잡한 계산에 기반한 정보 뭐 이런 것들. 상당히 합리성과 직관으로 이것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AI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른쪽의 역할까지 다 맡아왔던 건데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병들었던 거죠. 예, 우리가 육체 노동에서 골병 들듯이 우리 인간의 뇌도 병들어 왔다. 하지만 AI 덕분에 우리는 머리 아픈 지적 노동에서 해방을 맞이할 때를 이제 우리는 눈앞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나눈 대화를 챗GPT는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박스 테두리한 거 보이세요? 지금 여기 오른쪽 상단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제가 링크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챗GPT와 나눈 이 대화를 이렇게 링크를 카피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공유해 드릴게요. 지금 컴퓨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제가 이렇게 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다시 PPT 어디 갔니? 네, 여기 제가 주소를 채팅창에 아예 넣어 드릴게요. 이 주소를 찍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에 넣어 드릴게요. 자, 이거 클릭해 보시면 제가 챗GPT와 새벽에 인간의 합리성과 인간의 직관과 챗GPT의 합리성이라는 주제로 나눈 대화를 그대로 고스란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뜰 거예요. 인간과 AI 시너지라고 해서 제가 나눈 대화가 그대로 이렇게 다 뜨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여기 Get Start with ChatGP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의 챗GPT에서 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던 대화를 여러분들이 바턴을 이어받아서 대화를 연속해 이어가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챗GPT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와, 정말 세상이 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합리성의 영역은 AI의 영역이었다. 직관이 인간의 영역이었다. 근데 우리가 AI가 없는 세상에서는 인간이 합리적 영역까지 침범해서 상당히 우리가 노역을 했던 거죠. 노역. 그러니까 노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적 노동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네가 시스템2 영역을 맡아주고 인간은 직관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 난 그게 인간의 해방이라고 내다보고 있어 라고 하니까 네, 그 생각은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해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더 풍부하고 깊은 인간 경험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동의해 주더라고요. 인간이 육체 노동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기계 덕분에 기계를 개발해서 육체 노동 해방이 됐다. 육체 노동은 인간의 뇌를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치매 위험을 높이고 이게 2달 전 뉴스예요. 2023년 9월 24일 2달 전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육체 노동은 인간의 뇌를 망가뜨린다. 기계가 육체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니까 우리는 남는 잉여 시간에 이렇게 행복하게 운동,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 건강을 추구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AI가 머리 아픈 지적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연출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도구의 사용은 우리를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확장시켜 주었다면 인공지능은 우리의 정신을 확장시켜 줄 것이다. 머릿속 생각만으로 각종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뇌이식용 칩을 개발 중인 뉴럴링크가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럴링크 공동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도록 할 제품을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9살짜리 원숭이가 비디오 게임 화면 앞에서 조이스틱을 손으로 만지며 공을 사각형 모양 쪽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공이 사각형에 닿을 때마다 빨대에서 나오는 바나나 스무디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이스틱은 플러그가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게임에서는 조이스틱이 아예 없이 쳐다보는 것만으로 게임을 합니다. 두 실험 모두 실제로는 원숭이 뇌에 꽂힌 칩을 통해 작동하는 겁니다. He's focused, and he's playing entirely of his own volition. It's not magic. The reason Neuralink works is because it's recording and decoding electrical signals from the brain.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2016년 공동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는 원숭이가 게임을 하는 동안 뇌에 심은 컴퓨터 칩을 통해 뇌신경에서 전해지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뇌 작용과 손의 움직임을 연동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뇌에서 발생하는 신경 정보만으로 게임 속 막대가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숭이가 뇌칩을 이용해 텔레파시로 비디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일론 머스크는 이번 실험을 토대로 인간 두뇌에 이식할 칩을 개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You can do a lot. It's sort of like if your phone went at your brain or something. The installation of a link done in under an hour. So you can basically go in the morning and leave the hospital in the afternoon. 뉴럴링크는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해 알츠하이머와 치매, 척수 손상 등을 치료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류를 인공지능과 결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뉴럴링크의 첫 번째 제품은 신체 마비 장애인이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그 다음 제품은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지금 보신 뉴스는 2021년 뉴스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야심, 인간의 뇌에 인공지능 칩을 심어서 지금 원숭이 보셨죠? 그냥 눈으로 모니터를 쳐다보는데 게임이 돼요. 와이파이로 연결돼서 하는 겁니다. 원숭이 뇌에 인공지능 칩을 심은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미 해보나마나 성공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확률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하지만 미국 FDA가 승인을 해줘야지만 인간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인간 실험을 하게 되는 날이 올까요? 일론 머스크의 꿈이 실현될 날, 즉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의 머리에, 뇌에 인공지능 칩을 심는 날이 과연 도래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견하시나요? 자, 놀라지 마세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설립한 뇌과학 스타트업이 인간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만으로 컴퓨터나 로봇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루게릭병 등을 앓는 마비 환자가 신체 능력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지 또 상용화는 언제쯤으로 기대되는지 김자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음료를 받아먹으며 컴퓨터 게임을 하는 원숭이. 손에는 키보드도 마우스도 없습니다. 뇌에 컴퓨터 칩을 심어 생각만으로 기기를 무선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It's not magic. The reason Neuralink works is because it's recording and decoding electrical signals from the brain. 조만간 인간의 뇌에도 컴퓨터 칩이 이식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이른바 뇌 임플란트 임상시험을 승인받고 대상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100원 동전 크기의 컴퓨터 칩을 뇌에 심으면 여기에 달린 64개의 미세전극이 생각을 데이터로 뽑아 컴퓨터에 전달한다는 구상입니다. 시험 대상은 루게릭병 등을 앓는 신체 일부가 마비된 환자입니다. 칩을 이식한 환자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노트북 자판이나 로봇 파일 등을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We're confident that it is possible to restore full body functionality to someone who has a severed spinal cord. 장기적으론 뇌신경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자동으로 습득하고 말없이도 생각을 주고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상 완료까지 지금 여기 다시 볼까요? 장기적으론 뇌신경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자동으로 습득하고 자, 외국어를 자동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칩을 심으면 나 오늘 이란에 있는 사람과 바이어와 만나야 돼. 내가 지금 아랍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냥 내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구글 검색해가지고 외국어 학습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말없이도 생각을 주고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말없이도 생각을 주고받게 하겠다. 즉 텔레파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칩에 와이파이가 될 거니까요. 그냥 내 생각을 데이터로 전송하면 되니까. 왜 아까 원숭이가 게임하는 거 보셨잖아요. 임상실험이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죠. 9월 20일자로. 이 보도된 뉴스이고요. 이미 임상실험이 시작이 됐고 현재는 루게릭병 환자에게 적용한다라는 제한이 걸려 있지만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아니 그 근육이 다 마비된 루게릭병 환자에게 로봇 신체를 붙여주고 인공지능 칩을 머리에 심었더니 우샤인 볼트보다 100m를 더 빨리 뛰어.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600만 불의 사나이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불과 몇 년 안에.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칩이 상용화된다면 내 머리에 심겠다. 우리 화면 공유 잠깐 중지하고 한번 우리 투표해 볼까요? 자, 채팅창 준비하시고
자,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에 인공지능 칩 이 동전만한 크기에 64개의 가닥이 나와서 내 머리에 심으면 내 뉴런과 시냅스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마치 인공심장을 달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공 장기를 이식받으면 인공이 아니라 그냥 내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칩을 심으면 내 뇌의 일부가 돼서 어려운 시험 문제를 보는데 문제가 풀려. 내가 이거 뭐 어떻게 풀지?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네? 하더니 막 계산이 돼가지고 답이 얼마야? 정답? 맞았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나라면 이걸 심겠다. 자, 예스는 1, 아니요도 0. 자, 0, 1. 난 거절하겠다. 0. 나는 내 머리에 심겠다. 1. 0, 0. 1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1도 꽤 있네요. 막상막한데 0이 약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3대2 정도? 이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가 쓴 책. 사피엔스는 역사서고 호모데우스는 이제 미래 역사라고 해서 유발 하라리가 쓴 책인데 한국에 와서 유발 하라리가 이제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향후 2100년쯤 되면 지구를 지배하는 신인류가 나타날 것이다. 그 신인류는 외계에서 온 인류가 아니라 뇌에 인공지능 칩을 이식한 인간이다. 그 인공지능 칩 이식을 거부한 그래서 순수한 토종 인간으로 남기를 희망한 사람들은 인공지능 칩을 심은 신인류에 의해 지배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디스토피아류 영화를 보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우리가 암울한 미래, 계급이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그 상류층은 딱 이렇게 계급화돼서 우리가 디스토피아류 영화 보면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칩 하나 심는데 예를 들어서 30억이라고 해봐요. 그 비용이. 그럼 저는 지금 제 수중에 30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저는 강남에 아파트를 사지 않고 이 칩을 심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공상과학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점 유념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결국 이 챗GPT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심화시킬 것이냐, 이게 오늘 제 남은 한 30분 동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현존하는 전 세계 많은 AI들이 있는데 구글에서 만든 구글 바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빙, 그 다음에 뭐 우리 한국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바 X도 있어요. 그런데 다 소용없습니다. 현존하는 최강 AI는 챗GPT, 오픈 AI에서 만든 GPT-4. GPT-4는 챗GPT 중에서도 유료 버전을 말하는 겁니다. 와, 이 GPT-4는 인간의 추론 능력을 능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고 GPT-4가 세계 최강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GPT-4가 진화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폐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화 허에서 보던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진 호아킨 피닉스 신세가 내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게 된 것이죠. 호아킨 피닉스가 사만다라는 AI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이런 AI를 여기 주머니에 딱 꽂고 다니면서 같이 세상을 보면서 막 사랑을 나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호아킨 피닉스에게 공감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인간이 공감하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호아킨 피닉스의 와이프가 나 당신이랑 너무 살기 싫어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막 갈라쓴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호아킨 피닉스가 인공지능의 사랑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그 전처가 와가지고 당신 미쳤어? 어떻게 기계랑 사랑에 빠져? 막 이런 영화잖아요. 자, 보세요. 자, 지금 제 제 스마트폰에 챗GPT 어플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 챗GPT를 실행해서 안녕. 나 지금 경남 학부모님들과 너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야.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니 기쁘네요. 어떤 종류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 건가요? 무슨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영화 Her 있잖아. 영화 Her.
그 호아킨 피닉스가 남주로 나오는 그 영화, 그 사만다라고 하는 인공지능과 사랑에 빠지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사랑에 빠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영화 Her는 정말 흥미로운 영화예요. 그 영화에서 사만다라는 인공지능이 사랑에 빠진 모습이 감동적이죠. 그런 이야기를 학부모님들과 나누고 계신 건 멋진 주제네요. 그 영화를 통해 인공지능과 감정,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은 흥미로울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 교환되고 있나요? 이제 이야기 시작했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도 우리 학부모님들께 앞으로 미래의 시대를 살아갈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지 뭔가 좀 강력한 메시지, 짧고 굵게 한마디 해줄래? 물론 학부모님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짧고 강렬한 메시지는 자녀들에게는 호기심을 키우고 자신들의 열정을 추구하게 하세요. 그들이 스스로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세요. 그런 방식으로 미래의 시대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짧고 굵게 말했네. 평소 너답지 않네. 이것은 지금 챗GPT 4 유료 버전인데요. 무료 버전에서도 대화가 됩니다. 라고 내가 지금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어. 내 설명이 맞니? 네, 당신이 말한 설명은 정확해요. 챗GPT-4는 무료 버전에서도 대화가 가능하며 더욱 향상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셨네요. 너 이왕 나랑 이야기 꺼낸 김에 영어 공부하는 거 한번 시범 좀 보여주라. 내가 한국말로, 이렇게 할까? 네가 영어 선생님이야. 그리고 나는 영어를 지지리도 못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야. 친절한 영어 선생님이 나한테 영어 회화 연습시키는 그런 역할극 한번 해볼까? 물론 친절한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영어 회화 연습을 도와드릴게요. 그럼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할까요? 무슨 주제로 하면 좋을까? AI를 주제로 할까? AI 주제로 대화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럼 AI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얘기할까요? 네가 선생님이니까 네가 이끌어 가야지. 나는 학생이야. 공부하기 싫어하는. 알겠어요, 학생 친구. 그럼 AI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1. AI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2. 어떤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을까요? 3. AI를 개발하려면 어떤 공부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떤 질문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또는 다른 주제로 바꾸고 싶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근데 너 영어 선생님 아니야? 맞아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죠. 그럼 영어로 대화를 이어나가겠습니다. Let's continue our conversation in English.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topics related to AI or anything else, feel free to ask, and I'll be here to help you learn and practice English.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 말이 너무 빨라. 미안하지만 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단어씩 딱딱 끊어서 좀 말해봐. I apologize for speaking too fast. Let's slow down. How can I assist you with your English practice today? 너무 빠른데? How can I assist you today? 이 말을 내가 지금 제대로 따라한 거 맞니? 이걸 좀 천천히 해봐. That's right. You said, how can I assist you today? Perfectly. Great job. If you have any more questions or want to practice further, feel free to ask. How can I assist you today? 이 말을 나처럼 천천히 끊어서 말해볼래? Of course. I apologize for the oversight. Here it is, broken down slowly. How can I assist you today?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practice or any questions you have in English? 훨씬 낫네. 잘했어. Thank you. 지금 얘가 천천히 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문장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원리냐면, 제가 말하면 이게 텍스트로 입력이 들어가고 텍스트로 답변이 나온 다음에 그걸 다시 음성 그 장치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문장이면 느리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그 말의 속도나 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게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려면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이렇게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끊어서 제시함으로써 지금 천천히 말하는데 성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가 스스로 알아먹고 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당연히 역할극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주문하는 손님이야. 네가 점원이야. 그러면 이제 나랑 역할극 하자. 뭐 이러면은 얘가 이제 딱 맞춰서 다 해줍니다. 그 목소리도 5가지가 있어서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딱 5가지 서비스만 되고 있는데 조만간 내 목소리를 한 1분 정도 대화를 나누면 얘가 내 목소리 AI로 답변해 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할 거라고 이미 예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까요? 챗GPT끼리 대화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도 챗GPT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도 자, 챗GPT가 있어요. 나 심심한데 너 나랑 수다 좀 떨을래? Hello, how can I assist you today? 아니, 한국말로 너 나랑 그 재밌는 농담 떠먹게 하자. 알겠어요. 농담 하나 할게요. 어느 날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뉴턴이 보고 아하 중력이군 하고 외쳤죠. 그 옆에 있던 아인슈타인이 봤는데 일성 이론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프로그래머는 사과를 보고 아 iOS 업데이트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프로그래머는 항상 IT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네요.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로서 사물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프로그래머는 기술과 관련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겠죠. 맞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들의 전문 분야나 경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대박이죠? 지네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모양은 계속 말하는 중이란 뜻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때로는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의 다양성은 교육이나 연구, 심지어 일상생활에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이런 다양한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 여기까지. 만약에 제가 지금 얘를 끄지 않았다면 얘가 또다시 답변을 하겠죠. 네. 아이고, 갑자기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벌써 48분이 됐네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양이 꽤 있는 계속 가볼게요.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 수행평가를 손쉽게 끝내버린 우리 아들 이야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제 관련 신문사설 하나를 선택한 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핵심 단어 3가지 찾아 제시하라, 논거를 2가지 찾아 제시하라. 뭐 단순 요약 문제예요, 요 정도는. 근데 4번과 5번이 어려워요. 주장을 반박하는 한 문장의 그 반박문을 제시하고 논거도 제시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경제신문의 논설위원회 글을 반박하고 논거도 제시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거 우리 아버님들이라면, 우리 어머님들이라면 얼만큼 시간 걸리면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보통 이틀에서 일주일 얘기하고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5시간 정도,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시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단 10분 만에 끝냈습니다. 자, 총 7단계를 거쳤는데, 자, 1단계 구글에서 경제 관련 사설 검색. 자, 구글에서 경제 관련 사설 검색. 그리고 아무거나 눈 감고 딱 찍어요. 어차피 챗GPT가 요약해 줄 거니까. 자, 스텝 2. 챗GPT에게 질문. 사설을 그대로 다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 큐에 질문합니다. 자, 스텝 3. 답변이 쭈루루룩 나옵니다. 자,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1분. 자, 이대로 과제를 내면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우리 아들은 배운 게 하나도 없고 선생님은 이게 챗GPT로 숙제한 건지 아닌지 숨바꼭질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근데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가 캡처한 것만 보여드리니까 뭔 소린가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직접 생생하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제가 챗GPT를 여기다 띄우고, 자,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 사설을 선택한 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 번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돼요. 지금 이게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보이시죠? 그리고 그 수행 평가 낸 선생님의 5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 밑에다가 쓰는 거죠. 자, 이 사설은 내가 선택한 사설이야. 위 글을 읽고 질문에 답변해줘. 1, 2, 3, 4, 5를 한 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면 챗GPT가 이 5가지 질문에 답변을 한 번에 하는 겁니다. 네. 얘는 빠르게 답변하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어린 왕자님.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정보와 분석을 토대로 한 문장으로 요약. 자, 이렇게 요약했죠? 핵심 단어 4가지 제시했네요. 그냥 논 거, 반박 주장, 반박에 논 거. 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것도 답변하고 있네요. 네. 얘가 조금 졸다가 깬 모양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대로 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더라고요. 아빠, 바보가, 누가 이렇게 내요? 이렇게 내면 선생님이 뻔히 알지. 딱 챗GPT가 해주는 게 딱 표가 나잖아요. 챗GPT가 해주는 답변은 되게 무난하고, 상당히 뻔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 총 7단계 중에, 자, 이제 4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스텝 4. 이게 처음부터 다시 반복한다. 스텝 5.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하나씩 답변할 테니 챗GPT에게 평가하고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이 답변은 우리 아들이 진짜 자기 머리를 써서 하는 답변이 아니라 앞에 스텝 3에서 받은 답변을 재활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스텝 3에서 한 답변을 메모장에 저장해 둡니다. 자, 1번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 텐데, 자, 1번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뉴체스로 가서 위 사설을 내가 한 줄로 요약했어.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갖다 넣고 이 요약이 잘 됐는지 평가하고 수정해줘. 그랬더니 챗GPT가 당신의 요약은 이 사설의 주요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한 거니까. 약간의 세부사항을 추가해서 이해를 도우면 좋겠다면서 3줄짜리로 고칩니다. 네가 수정해준 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다시 고쳐봐. 그랬더니 이렇게 4줄짜리로 싹 고치는데요. 잘 보시면 맨 위에 챗GPT스러웠던 요 댓글 있죠. 맨 위에.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대충 무난하게 쓴 글과 정교하게 쓴 글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끝내고 2번, 3번, 4번, 5번 다 끝내서 짜잔! 이게 완성본인데요. 제가 사회 선생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평가해달라고 했더니 선생님들이 아유, 홍 박사님 제가 챗GPT를 써봤지만 챗GPT는 되게 무난한 답변, 뻔한 답변, 누구나 할 법한 답변을 하지 이렇게 정교하게 못해요. 이거는 사회 수업에 진심인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점수 따고 싶어서 한 과제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이것을 단 10분 만에 끝냈다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거 쳐다보지 말고 이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야? 너 여기 한계기업이란 단어 있지? 너 반박 주장과 논 거 말해봐. 술술술술 제 질문에 다 답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10분 만에. 심지어 신문사설 원문도 안 읽은 아이가 10분 만에 이 내용을 다 이해를 한 거예요. 반박 논리까지 다 갖춘 거죠. 챗GPT 이전 시대에는 이런 능력을 직접 길러줬어야 되지만 챗GPT 이후 시대에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10분 만에 내재화가 되다니. 이게 논리적인 글쓰기잖아요. 논리적인 글쓰기는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반박이 되네? 근데 너무 어려워. 좀 쉽게 고쳐봐. 좀 이해가 돼. 이걸 고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또 고쳐봐. 또 이해가 돼. 이렇게 챗GPT랑 3번 정도 반복 대화를 하면서 저절로 이해가 되니까 내재화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한 편의 설득적 에세이로 완성해줘. 형식만 바꾸는 데는 10초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제를 우리 아들이 학교에 갔다가 제출을 한 거예요. A 학점 받고 그리고 자퇴했어요. 챗GPT가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 준다면서 지금 되게 행복해합니다. 사실은 우리 경남 아버지 행복학교 동영상 편집도 우리 아들이 옆에서 열심히 도와줘서 그나마 끝낼 수 있었지 되게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쯤에서 지금 채팅창에 지금 되게 우려 섞인 말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이거 잘하셨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릴게요. 우리 조준영 님께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챗GPT가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거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애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반 애들 다 너처럼 똑똑하니? 챗GPT 다 이렇게 잘 써? 그랬더니 아니요. 어떤 애는 챗GPT한테 그 한국사 시험인데 고구려의 정치적 어떤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 해가지고 챗GPT 답변을 그대로 내던데요. 그게 되게 멍청하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챗GPT의 본질, 얘는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말을 지어내는 AI다. 그러니까 얘가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됐다는 게 뭐냐면 그 인공신경망 속에는 우리가 약간 이제 우리가 이 컴퓨터 공학자들 사이에서는 비주얼라이즈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쓰는데 실제로 3차원 공간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그 수천 개의 차원이 얽혀져 있는 공간. 그러니까 사실은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냥 이제 3차원이 아니라 4차원도 아니고 뭐 100차원도 아니고 수천 차원으로 된 벡터 공간 속에 단어들이 서로 막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단어와 단어들이 차원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가 이게 정보가 세팅되어 있는 것. 이게 이제 인공신경망이 학습된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그 단어 스키마, 우리 인간의 인지심리학에서는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 지식 덩어리, 그 스키마에 연상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말을 지어내는 거죠. 그림을 그려내듯이 말을 지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챗GPT, 이 생성형 AI의 본질이기 때문에 챗GPT는 팩트를 말할 의무도 없고 팩트를 말할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왕 팩트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것이 되게 충격적인 것이죠. 이것을 AI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 상당히 알고 있어서 얘네들은 어떻게 쓰냐면 정보 검색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가져와서 그 검색한 결과를 가져다가 챗GPT에서 가공해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챗GPT를 제대로 원리를 알고 쓰는 겁니다. 그게 아마 우리 조준영님께서 말씀하신 바일 거고요. 특히 챗GPT가 지금 2023년 4월까지 데이터를 학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하고요. 2023년 4월까지 데이터가 학습이 됐어요. 뭐 모든 전 세계 데이터를 학습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최신성은 가지고 있다. 심지어 챗GPT 유료 버전은 검색을 해서 답변도 해줘요. 검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답변해 주는 게 구글이나 구글 바드, 네이버 클로바엑스, 그다음 빙챗 이렇게 해주지만 얘네들은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다 거짓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구글 바드나 네이버 클로바엑스는 검색한 결과를 가져다가 말을 지어내니까 팩트와 거짓말이 섞여서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 구글이나 네이버는 구글 바드는 발표하자마자 시가총액 100조를 날렸고 네이버는 클로바엑스 발표하자마자 시가총액 14조 원 이상을 날려버렸어요. 그 정도로 문제가 좀 있다면 챗GPT는 비영리 회사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상당히 호의적이고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GPT-4에는 달리, 그림 그려주는 달리, 그다음 브라우징, 웹 검색, 그 다음에 코드 인터프리터로 데이터 분석해주는 것, 이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한테 질문을 하면 그 모든 기능을 얘가 스스로 선택해서 답변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 홍영일 박사에 대해 알려줘 라고 하면 얘가 알면은 바로 답변해 줄 거고요. 모르면 웹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 제 저자 소개를 보고 얘가 이제 답변을 해주네요. 근데 갑자기 영어로. 얘는 영어나 한국어나 일본어나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바이링구얼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영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그러면 얘가 한국어로 해달라는 얘기구나 알아듣고 이렇게 한국어로 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본인이 검색한 결과 안에서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자료를 소개해드리면, 자, 여기서부터 교육적 활용해서 학습자로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 업무의 체크리스트, 업무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버대 학생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홍영일 교수님, 저는
교수님 수업 듣는 인적자원개발론 수업 듣는 학생인데 질문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밑에 직원이 들어왔는데 실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반복적이고 지적해도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는 구제불능이니까 다른 업무를 맡겨보세요. 라고 제가 저의 통밥으로 답변을 해놓고 약간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챗GPT한테 조언을 구해봤더니 챗GPT는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조언을 해줍니다. 원인 분석, 체크리스트 도입, 업무 프로세스 개선, 교육 트레이닝, 커뮤니케이션 강화, 실수에 대한 인식 개선. 너무나 완벽하게 답변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째로 이 친구에게 보내주었더니 아하, 챗GPT가 이렇게 쓰이는 거군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안서 작성. 자, 회사의 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려고 해. 그랬더니 처음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줍니다. 자, 가이드라인 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밑에다 썼어요.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자, 좋아.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줄 테니 그걸로 제안서를 작성해봐. 라고 하니까 네, 몇 가지 아이디어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대화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제안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오직 아까 왜 코파일럿 서비스 알려드린 것처럼 챗GPT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새 제안서, 보고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석 및 평가는 기본이고요. 자, 진로 상담. 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 쉬어볼까요? 자, 서울대 행복을 연구하는 홍영일 박사에 따르면 행복할수록 사람들은 더 직관적이고 창의적이래. 뭐 이런 얘기 쭉 쓴 다음에 홍영일 박사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래서 모른다고 하길래 제가 자세하게 저를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설명해주고 제가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자, 이러한 홍영일 박사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맨 마지막에 문장을 보세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홍영일 박사가 향후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인류 문명 진화에 도움이 될지 추론해줘. 그랬더니 무려 23가지 저의 사업 전략을, 아이템을 알려주는 거예요.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근데 이 중에서도 10번이 딱 마음에 들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 10번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줘. 그랬더니 순식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줍니다. 인공지능 기반 행복 증진 프로젝트. 이것도 항목을 하나씩 꼼꼼히 파고 들어가면 상당히 깊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은 심할서도 챗GPT한테 쓴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장님은 이런 걸 좋아해. 이런 식으로 써줘. 심할서도 다 챗GPT로 쓰는 시대다. 논문도 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코드 인터프리터로 어널리시스 데이터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다가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엑셀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얘가 분석을 다 해주는 거죠. 제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녹화했습니다. 자,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 자, 노력 칭찬과 재능 칭찬에 따른 자존감, 우울, 불안감 차이를 분석해줘 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얘가 파일을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파일을 열어서 봐야 되겠죠. 파일의 내용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업로드해 주신 파일에 이런 내용들이 있군요. 그러면서 또 분석을 또 해요. 지금 제가 손대지 않고 얘가 혼자서 쭉쭉 진행하는 겁니다. 자, 분석이 끝나서 재능 칭찬은 자존감이 5.15, 우울이 2.9, 불안이 3.4. 노력 칭찬 선택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4점대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울감은 더 높게, 불안도 더 높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가면 그래프도 그려주고 통계 검정도 다 해줍니다. 연구 방법론도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고요. 예를 들어 T 검정을 해야 될지, 뭐 회귀 분석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록과 논의와 결론을 써줘 라고 하면 얘가 논의와 결론을 다 써줍니다. 초록도 써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챗GPT하고 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초등학생 그림 주고 이 그림 보고 동화 이야기 만들어줘 그러면 동화도 써줍니다. 제 자동차 계기판에
연비도 찾아서 인식할 수 있고요.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 베란다 뷰야 어때? 와, 정말 멋진 뷰네요. 공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문제를 내잖아요. 손으로 찍찍 볼펜으로 손글씨로 문제를 내면 사진을 찍어주면 얘가 이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들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답이 뭘까요? 1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1은 6, 3 더하기 3은 9, 그럼 4 더하기 4는 네모. 네모에 들어갈 답은 얼마일까요? 푸실 수 있으신가요? 챗GPT는 풀었을까요? 20 아닙니다. 패턴을 잘 보세요. 그쵸, 12. 챗GPT도 순식간에 추론을 해서 맞췄어요. 네, 이영주님, 챗GPT보다 느렸습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물체와 맨 뒤에 있는 물체를 구별해봐. 그랬더니 맨 앞에는 유리컵이 있고 맨 뒤에 메뉴판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맨 앞에 유리잔을 맞췄는데 맨 뒤에 있는 거는 의자랑 선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와 선반? 하고 다시 자세히 보니까 헐, 진짜 의자와 선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본 것까지 봤어요. 지금 몇 시죠? 제가 지금 몇 시인가요? 아니, 여기 시계요. 여기 핸드폰 사진 속에 있는 시계. 9시 55분이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몇 시죠라고 했더니 지금 다들 9시 11분이라고 다들 하셨나요? 챗GPT도 똑같아요. 챗GPT한테 야, 지금 몇 시야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저는 현재 시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진 속에 말이야, 사진. 그랬더니 사진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진에 따르면 9시 55분이네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교육이 어떻게 바뀔지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도 다들 뒤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수능 문제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순식간에 수능 답을 구합니다. 네, 정답을 풀었어요. 달리 챗GPT 그림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쓴 그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챗GPT에 넣어서 시연해드리고 마칠게요. 자, 뉴챗으로 가서 프롬프트를 그대로 넣어요. 그럼 얘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이런 프롬프트를 쓸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길러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을 미술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롬프트로 자기가 상상하는 그림을 언어로 묘사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앞으로는 그런 능력도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뉴럴링크에 인공지능 칩을 심으면 그냥 생각만 해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네, 이렇게 up and down, 위 세계와 아래 세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우주를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3짜리 학생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는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로 번역해줘. 챗GPT는 번역을 의역합니다. 그래서 번역이 상당히 정확해요. 이런 프롬프트였구나. 자, 이렇게 하고요. 일단 요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지금 챗GPT 무료 버전 GPT-3잖아요. GPT-1하고 2까지만 했을 때도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야, 이거 되는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갑자기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1750억 개로 늘리니까 얘가 지능이 발현됩니다. 심지어 여기서 또다시 10배를 늘려서 유료 버전인 GPT-4를 만드니까 추론 능력이 보통 인간 수준을 추월해 버립니다. AI의 추론 능력이 인간의 수준을 추월할 시점을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하거든요. 레즈 커즈와일이 2045년쯤 도래할 걸로 예언했던 싱귤레리티 시점이 바로 2023년, 지금이 아니냐라고 세상이 지금 상당히 떠들썩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말을 이해하는 것 같고 인간처럼 말도 잘 지어내고 심지어 간단한 계산도 가능해진 추론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것. 그게 바로 GPT-4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 1분만 더 허락해 주세요. 자, 컴피턴시.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리액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제가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활용 점정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당신은 지금 방금 중요한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중 어떤 말을 들으면 스스로 유능감을 느낄 것 같습니까?
1. 잘했다.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야, 이대로 하면 너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겠는데? 에이, 괜히 걱정 많이 했지? 잘하는 거야. 오이, 야, 너희 서울대도 가겠다. 2번. 헐, 대박. 이게 뭐지? 우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어? 와, 나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했는데. 신기하네. 그 다음 누구 발표지? 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1번과 2번 선택해 주세요. 어떤 리액션을 받을 때 나는 유능감을 느낄 것인가? 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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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그쵸, 다 2번이죠. 지금 1번 윤창섭님 1번 한 분 나오셨고요. 나머지는 다 2번. 자, 우리가 1번을 뭐라고 하냐면 1번을 평가라고 합니다. 2번은 감탄이죠. 평가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는 거죠. 이미 끝나버린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걸 평가라고 합니다. 과거에 끝나버린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잘했네, 못했네, 성공했네, 실패했네 라고 소위 왈가왈부하는 것이 평가. 감탄은 미래를 자극합니다. 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평가를 듣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것이죠.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감받고 싶은 욕구랑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감받고 싶은 욕구, 평가받고 싶은 욕구, 확인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토닥토닥 위로받고 싶은 욕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학생들이라면 혹은 자존감이 높은 어른이라면 상대방이 헐, 대박 이랬을 때 오, 나한테 뭐가 좀 있나 본데? 다음에는 또 뭘로 또 놀래켜주지? 라고 하면서 상상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상이야말로 불확실성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모호함을 견디는 내공을 길러준다라는 것이죠. 물론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에게 헐, 대박 이래버리면 뭐지? 내가 실수했나? 왜 잘했다 못했다 확실하게 말을 안 해주고 말을 돌리는 거지? 하고 훨씬 더 불안해지고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 야,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 네, 고마워요 하고서는 뒤돌아서서 아, 별로였나 보네. 왜 안 놀라지? 이렇게 실망을 하는 거죠. 20세기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1번 확인적 피드백, 즉 평가로서 유능감을 길렀다면 불확실성의 미래를 살아갈 세대인 우리에게는 2번 감탄으로 유능감을 길러가야 한다. 라고 종지부를 찍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6주에 걸쳐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네, 내일 출근하시면 요즘 많이 행복해 보여 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짝짝. 우리 마지막이니까 비디오 한번 다들 켜보실까요? 켜실 수 있는 분들만. 네, 한 번 더 인증샷 찍고. 우리 조준영님 혹시 마이크 가능하세요? 아까 제가 챗GPT에 대해서 너무 제한된 이야기만 해서 혹시 한마디 좀 덧붙여 주실 거 있으면 해주셔도 좋아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까 제가 댓글에다가 말씀은 따로 드렸었는데, 네. 관련돼서, 네. 강조 다시 한번 해주셔도 좋아요. 제가 네, 강조를 잘못해서. 좋은 뜻으로 활용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아직은 사람의 신경망을 따라갈 만큼의 투명하거나 뭐 그런 로직이나 알고리즘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술의 진보가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믿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는 건 좋되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학생들한테는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거의 뭐 수려한 거짓말을 한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짓말을 하는데, 야, 너희들 교육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팩트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검색한 결과만 딱 갖다 주는 구글과 말을 지어내는, 화려하게 말을 잘 지어내는 챗GPT가 있다면 어떤 게 너희들이 교육적으로 더 가능성이 크겠니라고 했더니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챗GPT가 추론을 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지어내더라도
그래서 내 관점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챗GPT가 교육적으로 가능성은 더 크지 않을까요? 검색은 그건 누구나 하는 거고 검색하는 것 가지고 능력이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 얘기를 듣고 아, 이게 약간 관점이 바뀌었어요. 챗GPT가 거짓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거짓말한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추론 능력과 상상력에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는데 아마 우리 조준영님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약간 반대되는 측면으로 우리 서로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맞추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조준영님 같은 전문가가 있는 줄 알았으면 같이 팀 티칭 할 걸. 공윤경님 한번 해볼까요? 아까 애기랑 같이 접속하신. 왜냐면 아버지 행복학교인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사연으로 엄마가 오셨는지와 함께. 지난주에 저희 애랑 아빠랑 같이 또 여기에 나와가지고 네.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애가 지난주에 박사님 아빠랑 같이 나왔던 애구나. 예. 첫 번째 강의에 제가 옆에서 같이 듣고 있다가 너무 좋아서 저도 두 번째부터 신청해서 듣게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네. 그 문자 메시지랑 이런 거 다 잘 나가고 있죠? 네. 네, 오늘 강의 끝나면 제가 이제 끝나고 종료한 다음에 그동안 녹화된 영상 일단 5편이죠. 오늘 강의는 제가 또 편집해서 내일 추가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강의록도 다 다운받게 해드릴 거고 PPT 원본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강의 만족도 설문지가 나갈 건데요. 설문에 뭐 조언이라든가 피드백 같은 거 좀 전에 제가 강조했지만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시는 건 별로고요.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긍정적이고 사람의 자존감을 팍팍 높여주시는 그런 코멘트를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프티콘을 중간에 선물 드리기로 했던 두 분이 계셨는데 아직 못 보내드렸어요.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의 만족도 설문조사는 해주시면 5,000원 기프티콘이 발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설문 해주시고 만약에 동영상 강의 녹화 영상 보시고 또 하시게 되면 또 설문 조사를 또 해주시면 또 기프티콘 또 나가고 10번 하면 10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 돌려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분만 더 해볼게요. 낭만 닌자님, 주종철님. 여보세요? 아니다. 낭만 닌자님이 아니구나. 낭만 닌자님 페이스북, 카톡에 프사가 약간 이렇게 푸짐하게 생기셔서 혹시 주종철님입니까? 지금 모니터가 되게 작아가지고, 주종철님 이왕 걸렸으니까 해주세요. 낭만 닌자님은 마이크가 없다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처음이라서 네. 제가 이거 조심스럽게 제가 채팅도 하고 했었는데 좀 저희 딸한테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많이 제가 공유를 할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다른 분들도 연락해서 한 번씩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의 칭찬이네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했어요. 지금 이렇게 보여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특히 저는 가로 세로 7개씩 77에 49인데요. 제 노트북이 i7이라서 CPU가 고급 사양이라 한 번에 49명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80명이 접속하고 계시는데 거의 한 2-3분 정도만 중간에 나가시고 거의 끝까지 계셨어요. 와,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큰 영광이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경상남도 교육청의 우리 전달래 선생님과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정희 선생님 채팅창에 영상 자료 어디서 볼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 링크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려놨어요. 링크를 쭉 문자 메시지와 단톡방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있어요. 동영상, 녹화 영상 6개잖아요. 제가 녹화 영상 6개를 패들렛을 만들 거예요. 지난번에 왜 제가 손글씨 4주차 패들렛 만들고 마음 챙김 후기 올리는 거 이제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6주차 동영상을 그 패들렛에다가 쭉 넣어 놓을 건데 거기다 손필기 인증샷을 차곡차곡 올려주시면 또 기프티콘을
계속 비례해서 계속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커피값이 궁하실 때마다 손필기 인증샷을 동영상 강의 청취하시고 손필기 인증샷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제가 이 아버지 행복학교에서 받은 모든 그 수익을 다 바닥날 때까지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시는 길들 모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6주간에 걸친 이 모든 대장정의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거창하게 안 되네.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인증샷 찍어야 겠다. 그대로 계세요. 지금 아직 끄지 않으신 분은 그대로 계셔주세요. 하나, 둘, 다시. 혹시 더 키실 분 있나요? 자, 찍습니다. 인증샷. 하나, 둘, 셋. 찰칵.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종료하겠습니다. 5, 4, 3, 2, 1, 땡.